코로나19 비상 특집 전용후의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3일 0시 기준 7,979명입니다. 전날 대비 110명 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65명이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입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에 이어서 아시아 주요 증시도 폭락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전문가 연결해서 주식시장 등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뉴스온 지금 바로 켜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어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행정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과 달리 이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보나 이 자료 등을 수집하는 겁니다. 이 신천지가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11시간 넘게 이루어졌고 어젯밤 늦게 끝이 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김재영 기자, 대구시가 이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에 들어간 건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죠? 네, 대구시는 어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서 첫 행정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시작해서 약 11시간 만인 밤 9시쯤 끝이 났는데요. 교인 명단이나 주소처럼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신천지 측에서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워서 직접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가 신천지에 대한 경고의 성격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신천지 주요 간부 4명의 자택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도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어제 확보한 자료는 트럭 한 대를 가득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대구시는 컴퓨터와 노트북, 교적부, 회계장부 등 187건을 확보해서 조사 중입니다. 이어 교회 차원에서 임대하는 집단 거주지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또 고위험군 관리 차원에서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했습니다. 신천지가 그럼 고의로 자료를 숨겼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신천지 측에서 고의로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했다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방역 방해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고발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내일이 신천지 최대 기념일이죠? 네, 내일은 신천지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교인들은 매년 창립 기념일에 교회나 체육관 등에 모여서 기념 예배를 해왔습니다. 교인들이 또다시 모이지는 않을까 방역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미 신천지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했고 또 신천지 시설 폐쇄도 2주간 연장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교인들이 또 다른 장소에서 소규모 모임을 할 가능성은 남아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JTBC 김재현입니다. 코로나19 비상특집 이슈온 이어가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전 변호사, 신아람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현재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 볼 텐데요. 신아람 기자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10명 늘어서 7,979명입니다. 최근 3주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수치고요. 완치자도 어제 300명대에서 오늘 500명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반대로 격리 중인 환자들은 줄어서 추가로 완치자들이 추가 확진자보다 많은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또 사망자는 한 분이 더 숨져서 67명으로 늘었는데 지금 69명까지 늘었다는 속보는 들어오고 있고 또 지역별로 보면요. 대구와 경북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서울과 세종시가 콜센터와 세종청사 공무원의 영향으로 각각 13명 그리고 17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오늘 국내에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완치자가 신규 확진자를 앞섰습니다. 김인 교수님, 네. 이 코로나 사태 국면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지 아니면 섣부를지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의 추세를 보면 예. 그 감소세가 완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서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로의 콜센터에 2차, 3차 네. 감염이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네. 또 그와 유사한 집단 감염의 사례가 뭐 콜센터뿐만이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원 네. 다른 여러 시설에서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심할 수는 없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덧붙여서요.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지만은요. 네. 매일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 보면은요. 중증 이상의 환자는 네. 벌써 뭐 90명 예. 선 이런 식으로 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네.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는 이제 그 병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네. 그 경과의 뒤쪽에 가면서 중증 환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 시간이 지날수록 중증 환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처럼 그 고령자나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많은 곳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면 네. 중증 환자의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특히 이제 그런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 데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망자 수를 줄이고 결국 치사율을 줄이려면요. 네. 그런 네. 부분에 집중해야 예. 된다는 이야기군요. 네, 또 이 정부 세종청사는요 계속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오늘 낮 12시 반을 예. 기준으로 정부 세종청사를 이용하는 부처 공무원의 확진자가 총 네. 26명까지 늘었습니다. 네. 해수부가 21명으로 가장 많고요. 어제보다 3명 늘었고 또 복지부, 교육부, 보훈처 등에서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감염이 됐는지 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고요. 네. 지금 세종청사를 이용하는 부처들이 3교대로 재택근무에 나서기도 했는데 또 기획재정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부 감사관실이 있는 그 사동에 기재부가 있기 때문에 예. 매우 비상에 걸린 상태입니다. 네, 결국 이제 건물 구조가요 또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제 우려가 된다는 건데요. 또 콜센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예.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콜센터인데 그동안에 이제 11층이 예. 이제 원래 이제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다른 층에서도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10층과 9층인데요. 9층 네. 같은 경우는 콜센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9층에서 확진이 된 분이 20대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이 부평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분 같은 네. 경우에는 콜센터의 직원은 아니에요.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인데 예. 콜센터에서 근무하신 분하고 함께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하나 10층에 계신 분은 30대의 남성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사무실에 근무를 하세요. 예. 콜센터와 전혀 연관이 없는데 지금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물론 엘리베이터를 짝수 올수를 따로 썼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재는 이 두 분이 다른 층에서 근무하신 분들 중에 확진된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짚었던 거는요. 구로콜센터 건물 내부에서 문제지만은요. 또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구로콜센터 다른 층에서 근무하던 일부 직원이 구로가 아닌 영등포 콜센터로 자리를 옮겨서 근무했던 사실도 드러났다는데요. 전지현 변호사, 이 관련된 소식은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 9층, 10층, 11층에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코리아 빌딩에서 근무하는 전원에 대해서 일단 검사를 하면 되는데 알고 보니까는 5일 이후에 7층에 근무하는 19명의 직원이 영등포 콜센터로 옮겨갔다는 사실이 나왔어요. 네. 5일이고 확진자가 처음 발생된 거는 8일로 밝혀지고는 있지만 그 감염됐을 때의 어떤 그런 처음에 그런 증상, 인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월 말부터 이런 증세가 있었다고 호소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19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13명은 음성 판정, 그다음에 6명은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검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영등포 콜센터가 또 하나의 집단 감염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가 하면은요, 어제 부천의 한 교회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구로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부천 소사 본동에 있는 생명수 교회라는 곳인데요. 네. 부천 이제 콜센터에서 감염이 되신 분이 이 교회 신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8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낮 12시까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예배에 같이 참석했던 목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신도 3분이 그냥 총 4분이 되겠죠. 4분이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아마 접촉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이 된 것 같고 여기 이제 이 외에 또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도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서울시는요, 코리아 빌딩 이용 접촉자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진단키트 조사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방문자, 그 건물을 찾았던 방문자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신아람 기자, 그럼 이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밝히진 않은 건데 네. 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요. 그러니까 첫 확진자의 증상이 나온 게 2월 22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그 인근의 기지국 통신 접속 기록을 파악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근데 이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연락처 확인하고 문자로 연락해서 또 방문소, 선별진료소 가라 권유하고 또 증상이 없어도 능동 감시를 해야 돼서 아무래도 당장 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신속하게 파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나와 있습니다. 김 교수님, 네. 지금까지 보면 등장하는 이름이 구로 콜센터 이외에요. 네. 또 뭐 영등포 콜센터 얘기도 나오고요. 네. 또 관련된 인물이 부천에 가서 또 확진이 된 네, 것도 연관성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관련해서 이제 구로 콜센터 관련되는 뭐 이용자 접촉자 또 방문자 조사도 하고 결과가 네. 나올 텐데 이번 그 콜센터별 어떤 집단 확산의 어떤 범위, 네. 속도, 예. 분수령은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개 이제 코로나19 감염이 감염된 이후로 증상 발현이 되기까지 보통 3일에서 5일, 뭐 조금 대부분의 환자는 일주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 구로 콜센터가 진단된 시점을 10일이라고 하면 10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잡으면 우리가 그 이후에 2차, 3차 감염의 범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감염으로 대량 감염으로 확산될지를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 네. 앞으로 한 2, 3일은 더 두고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은요. 잠시 저희가 해외 상황 좀 짚어보고요. 다시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해외 확산세 현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요. 우리 정부가 특별 입국 절차 대상 국가를 유럽 주요 국가로 확대하기로 밝힌 가운데 이 이탈리아 안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5,000명을 넘었고요. 또 사망자도 또 1,000명을 넘었다는데요. 신아람 기자, 지금까지 나온 소식들 좀 속보 위주로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속보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뭐 이탈리아 확진자 수 중국 예. 다음으로 많고 또 누적 확진자 15,113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하루에도 2,000명씩 계속 넘게 확진자가 네.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1,016명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달 21일에 첫 감염이 확인되고 3주 정도 지났는데 매우 가파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탈리아가 전국을 봉쇄하고 식료품점과 약국을 빼고 모든 상점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예. 지금 외신에서는 또 새로운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북부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사망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병원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는요, 북부의 롬바르디아 주 등 북부가 좀 심하지만 또 그 아래는 로마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 예, 교양청도 문제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이제 로마 교양청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로마 교구의 교구장은 교황이세요. 교황이시고 예. 로마 교구 내 로마 구역을 담당하는 추기경이 안젤로 추기경인데 예. 안젤로 추기경이 뭘 발표했냐면 로마 지역에 있는 약 900여 개 성당 전부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게 언제까지냐면 내달 3일까지, 다음 달 3일까지인데 이게 이탈리아가 이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날짜가 다음 달 3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 날짜에 맞춰서 다음 달 3일까지는 모든 그 로마 시내 900여 개 성당 전부를 폐쇄한다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물론 미사도 전체적으로 다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로마 구역 내 소규모 수도원과 수녀원은 문을 열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다만 이제 출입은 일정 부분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성 베드로스 대성당 여기도 11일부터 관광객 출입이 전면 금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정부 이탈리아 정부 같은 경우는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려서 식료품점이나 약국 주유소 등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 2주간 영업을 중단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탈리아는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유럽의 그 우한이라는 뭐 이름까지 좀 수식어가 붙기도 하는데요. 김인 교수님, 네. 어떤 요인이 이탈리아에서의 어떤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급증에 좀 영향을 준다고 뭐 분석을 합니까? 이탈리아 내부의 환자 발생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예. 어렵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이유는 그 초기에 지역사회 감염이 생겼을 때 이태리가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고 날씨가 온화하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어울리고 하는 문화도 아마 관련이 돼 있었을 거고요. 예.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이탈리아가 그 고령 인구의 비중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고령자에서의 사망률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아마 사망률이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WHO가 이제 글로벌 팬데믹을 선언했듯이 이탈리아가 조금 더 빨리 시작해서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환자가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이탈리아만의 특별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민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로 이탈리아가 초반에 이제 많은 언론에 이제 오르내렸지만은요. 최근에는 뭐 스페인이 다시 주목을 받기도 하고요. 뭐 독일, 프랑스 등 이제 많은 유럽, 서유럽 국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외신은요, 이 한국과 이탈리아가 서로 다른 대응 방식을 채택한 데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답니다. 전 변호사. 네, 이 한국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말에 확진자가 처음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는 경북 대구 중심 그리고 네. 이탈리아는 북부의 롬바르디아주를 중심으로 발병이 확산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 국가의 대응 방식을 한 외신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이탈리아는 특정 지역을 봉쇄하고 검사 대상자를 점점 줄이는 방식을 취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 봉쇄 같은 이런 극단적인 처방 대신에 검사자를 확대해서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시스템을 취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누적 확진자가 7,800여 명, 사망자가 67명인데 이탈리아는 1만 명이 넘고요. 확진자가 사망자가 1,000명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는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양 국가의 대응 체계는 앞으로 각 나라가 이런 플랜을 짜는데 유용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네. 예, 그런 진단이 그 외신의 뭐 싱크탱크라는 외신의 진단은 어떻게 좀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가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게 대량 감염이 발생한 네.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사회 감염을 늦게 알아차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에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소수에 한정된 감염이었는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발적인 감염이 벌써 시작되었는지를 미리 판단하지 못한 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우리나라는 지금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량 감염이 발생했지만 이탈리아에서나 중국에서 했던 것처럼 지역을 봉쇄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사실상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코로나19의 대량 감염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그 우리 시민들, 국민들 유럽 여행도 좀 많이 좀 가시고 또 계획도 하시는데요. 신하람 기자, 스페인 다시 지금 외신에서는 스페인을 주목하고 있는데 어떤 현황입니까?
일단 스페인이 관광 대국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스페인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일에 확진자가 500명 정도였는데 나흘 만에 5배 늘었거든요. 예. 그리고 사망자도 84명으로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늘기도 했습니다. 마드리드가 가장 피해가 크다고 하고요. 지금 또 문제가 이 스페인에서 양성평등부 장관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해서 지금 강요 전체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고 네. 하원의사당도 지금 보름간 폐쇄하기로 했고 당분간 강요회의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또 이 스페인에는 또 축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프로축구 라리가 리그에도 영향을 미쳐서 원래 무관중 경기를 하겠다고 했다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기를 최소 2주간 중단하기로 했고요. 네. 여러 관광시설들도 폐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이어지는 그 유럽발 외신을 보게 되면은요, 뭐 이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역이라든지 공항에 있는 경찰과 군은 마스크를 끼고 있고요. 김인 교수님, 그런데 네. 시민들 중에 마스크를 끼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낀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네. 그 미국 질병관리본부나 이제 WHO의 그 권고에 따르면 예, 교수님 잠시만요. 네. 예, 중앙방대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가겠습니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0시 현재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79명입니다. 이 중 510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확진 환자의 현황을 보시면은 어제는 11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제는 격리 해제가 177명이 증가하여 확진 환자보다는 격리 해제자 숫자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68명이 감소한 7,402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사망 환자는 어제 한 분이 증가하여서 67분의 환자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저희가 집계한 그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3분 정도가 더 사망을 하셔서 총 사망자 숫자는 70명이 되겠습니다. 사망하신 환자분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확진 환자의 숫자를 보시면은 표로 일단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79.8%의 환자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20.2%입니다. 어제 신규 환자 현황을 보시면은 대구 지역이 61명이었고, 그리고 서울 지역이 그 콜센터 관련된 그런 사례가 증가하면서 13명이었습니다. 세종이 해수부 등의 집단 발병으로 17명이 증가한 양상입니다. 경기도도 콜센터 등과 관련된 사례가 증가해서 7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신규 환자 발생 보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단 발생 사례를 보시면은 신천지 관련이 전체 환자의 59.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대부분의 그 집단 발생 사례들이 보시면 의료기관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다중시설 또는 사업장 아니면은 교회 같은 그런 단체 수련회 같은 거하고 관련된 그런 사례가 최근에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해서는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0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동일 건물에 근무하는 근무자 직원이 82명입니다. 서울 53명, 인천 15명, 경기 14명입니다. 주로 이들의 접촉자, 가족 등의 접촉자가 27명 보고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3월 13일 날 0시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추가적인 그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 숫자는 계속 변동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2일까지 확인된 11층 콜센터 확진 환자 80명 외에 9층의 콜센터 직원이 1명, 그리고 10층에 근무하는 다른 회사 직원이 1명 확진되어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층 직원은 168명을 검사하였고 그중에 1명이 확진되었으며 10층의 직원은 27명이었고 그중에 1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 밖에 13층에서 18층 사이에 위치한 오피스텔 입주민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86명이 검사를 받으셨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세종에서는 해양수산부 관련해서 현재까지 2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명 중에 24명은 해수부 직원이고 2명은 가족 등 접촉자입니다. 해수부에 근무하는 확진자 24명 중에 23명은 4층에 근무를 하고 1명은 5층에 근무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그 동선이나 역학조사에 대한 거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확진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해서 사업장, 교회, PC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지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일 주말을 맞이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개인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2m 거리두기 또 기침할 때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의 준수 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등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주말을 맞이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행사 참석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손을 통해서 주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 얼굴 만지지 않기 그리고 주변에 노출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기 등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북 오송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추가 확진자 상황이랑 특히 콜센터에서의 그 콜센터 직원, 그다음 접촉자, 그다음에 그 건물 안에 있는 구로콜센터의 오피스텔 관련된 오피스텔 그 주민들의 어떤 상황이 나오는데 김인 교수님, 네. 그러니까 발표 내용을 보면은요, 네네. 그 구로콜센터 혹은 네. 뭐 추가 확진에 대한 어떤 전망이 좀 가능할까요? 현재 시점에서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그룹콜센터에서의 감염이 발견됐을 때는 오피스텔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시고 네.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에서의 대량 감염이 생기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10일부터 이제 한 3, 4일 정도 네. 아마 감염이 시작된 거는 그 이전부터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상당수의 2차 감염은 이미 발병을 했거나 저희가 찾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검사 결과 뭐 소수의 감염자만 발견된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네. 이게 대량 감염으로 발전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주말을 지나봐야 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브리핑 전에 그 김인 교수께서 그 마스크 관련돼서 그 네. 유럽발 소식을 외신을 볼 때 네.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 안 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거와 지금 어떤 확산세하고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가 멈췄어요? 아, 네. 그러니까 WHO나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의 권고는 그 기침을 하거나 열이 있거나 그 감염을 의심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만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면 나머지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안전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증상이 아주 경미한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을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게 더 안전하긴 합니다. 네. 또 그런 요인들이 지금 서양의 아픈 사람만 마스크를 쓰는 문화와 맞물려서 감염을 더 확대시켰을 개연성은 있긴 하나 네. 뭐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좀 알기 어렵습니다. 예.
네, 최근에 보면은요, 외신에서는 코로나19 발병 초기에는요, 주요 외신들이 관련 소식을 전할 때는요, 뒤에 배경 화면으로 아시아인의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 화면이 이제 고정이 돼 있고 소식을 전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다시 이제 아시아인이 아닌 서양인의 얼굴이 마스크 쓴 얼굴이 이제 등장할 정도로 지금 최근에 이제 확산세가 팬데믹의 말 그대로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사재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BBC 보도에 따르면요,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사재기가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주로 유럽 쪽에서 시작을 했고, 물론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홍콩입니다. 네. 홍콩 같은 경우에 사재기 뭐 휴지, 청소용품, 생필품, 설탕, 밀가루, 파스타, 계란 이런 식료품들이 엄청나게 지금 사재기 열풍 때문에 팔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일주일치 식량 정도 생필품을 가지고 있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전적으로 저는 이제 불안감 때문이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사람들이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외출을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고, 두 번째는요, 가짜 뉴스도 여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가짜 뉴스가 뭐가 있냐면요, 일본에서 가짜 뉴스가 하나 퍼졌는데, 중국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생산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일본에서 휴지를 만든 재료들을 수입해서 마스크를 생산한다,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휴지가 없어질까 봐 일본 사람들이 휴지를 사재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일본 당국이 휴지는 98%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먹히지 않아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의 최대 유통업체인 데스코 같은 경우도 특정 품목에 한해서 1인당 5개만 판매하도록 지금 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재기가 워낙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물건이 다 없어질 동날 상황이 됐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요, 사재기 행위를 경제범죄로 규정하면서 최대 교수형에 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요, 코스트코는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코스트코가 그 대량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이곳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서 위생용품, 식료품들을 사재기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대형 약국 체인인 CVS, 이 이제 미국에 있는 약국 체인이거든요. 이 약국 체인 같은 경우도 이제 위생용품 관련 용품들이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으면서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걸 제대로 막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가격리를 했을 때 어떻게 버틸까 하는 예. 불안감이 결국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사재기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을 주는 게 필요할 텐데, 정부 당국들이 이런 믿음을 주는데 좀 실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미국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아람 기자, 여전히 지금 검사 여부가 지금 논란이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75살, 만 73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7일에 브라질 대통령이 플로리다 주에 있는 그 트럼프 리조트에 찾았는데 네. 여기에서 접촉한 겁니다. 확진자랑. 대통령실 소속에 있는 커뮤니케이션국 국장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또 이 국장이 그 대통령한테 야구 모자를 선물로 건넸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백악관이 계속해서 그런 사실은 알지만 접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도 검사받을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브라질 대통령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보건당국 가이드라인을 왜 트럼프 대통령이 따르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 조금 전에 CNN 보도에 따르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접촉을 했다는 거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을 측근들에게 했다는 그런 말이 소식통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가 하면은 바로 이제 그 미국이니까 바로 미국 위쪽에 붙어 있는 캐나다 얘기 잠시 해볼게요. 캐나다 총리 부부 격리 이야기는 뭡니까? 네, 맞습니다. 캐나다의 그 총리의 부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트리도 총리도 14일간 자가격리에 돌입하겠다고 캐나다 총리 대변인이 밝혔고, 네. 아직 그 총리가 별다른 증상은 없다고 하고요. 네. 지금 캐나다 확진자 수는 현재 154명 정도입니다.
네, 이런가 하면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과학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 있는데 이 소식 전지현 변호사가 취재했죠. 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대선이 올해 11월이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제약사 CEO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11월 전까지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신 개발이라는 게 완성 단계까지 가려면은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약사들이 그런 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재차 독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밖으로까지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자 공개가 되자 과학계는 지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질병통제예방센터나 국립보건원 같은 이런 과학 관련 예산을 줄곧 삭감해 왔고 3년 전에는 백신 무용론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공개를 하면서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독촉만 하지 말고 먼저 과학을 존중하는 방법부터 배워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윤 서울대 그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 함께하고 있는데 김윤 교수님,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백신 치료제 궁금해하고 있고요. 네네.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나선다면 네. 이 뭐 개발하는데 시간 좀 단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이게 계절성 전염병을 온다면 너무너무 불안하니까는요. 예. 어떻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은 뭐 항원 물질을 분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뭐 1상, 2상, 3상의 순차적인 시험 과정을 거쳐야 그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네. 뭐 그 성공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빨리 진행을 한다고 해도 1년 정도는 걸릴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올해 안에 또는 뭐 올 겨울 안에 코로나19 백신을 우리가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올해 안에는 보기 어렵다는 그 김인 교수의 진단이 있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오는 7월 예정된 이 도쿄 올림픽을 1년 연기하는 거를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최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 하기 전에 예.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 나왔는데요. 본인은 뭐 사견이긴 하지만 무관중으로 올림픽을 치르는 것보다는 1년 정도 연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사견임을 전제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도쿄 올림픽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일본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 선수들이 외국을 방문하는 것에 일본을 방문하고 경기를 뛰는 것에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관중 경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무관중 경기보다는 차라리 1년 연기해서 이게 완전히 잡히고 난 다음에 제대로 경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 의견을 밝힌 것이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IOC가 이런 이제 앞으로 차후에 논의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 하나 더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집행위원 중에 한 분인 다카하시라는 분이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과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올해 여름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다면 2년 뭐 미루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가 하면요. 지금 스포츠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다 보면요. 신아람 기자, 미국에서는요. 주요 스포츠 네. 이른바 4대 프로 스포츠들이 사실상 뭐 셧다운 됐다 얘기도 있고요. 네, 또 맞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이 몰리는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도 뭐 당분간 문을 안 연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죠. 네, 맞습니다. 먼저 디즈니랜드부터 예. 말씀을 드리면요. 연간 1,870만 명이 찾는 관광지거든요. 근데 이 테마파크를 주말인 내일 오전부터 이달 말까지 문을 닫기로 했는데 이게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규모 행사장을 폐쇄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또 플로리다에 있는 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디즈니랜드도 같은 기간에 폐장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스포츠 셧다운 현상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 프로농구, 미국 프로축구,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서 미국 프로야구도 시즌 개막을 2주 이상 연기를 해서 사실상 올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예. 최근에 그 한국의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하원의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의 상황이 이제 언급이 됐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신아람 기자 계속해서. 네, 주로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 검사 사례를 예시를 들면서 예. 검사 건수도 많고 절차도 빠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느냐, 또 이것에 대한 또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곳에서 이런 부분들이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우리나라가 100만 명당 4,000명꼴로 검사를 받는데 미국은 15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민주당 소속 켈러린 멀로니 위원장도 말하기를 우리는 그 근처에도 못 간다. 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자신의 주치의로부터 검사조차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선별진료소를 가서 직접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이 한국에서 의료 이 붕괴가 나타나고 있다. 전지현 변호사,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한 대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어떤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일본의 한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 검사 억제를 영단, 그러니까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하면서 철저한 검사로 의료 붕괴된 한국 시스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기도 했고 또 과거에 주한 일본 대사, 전 주한 일본 대사는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시스템이 일본의 그것을 능가한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의료 붕괴에 가까운 상황을 초래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의 이러한 기조는 여론에도 이어지면서 최근에 손정희 회장이 코로나19 검사를 100만 명에게 무상 제공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문매가 쏟아지기도 했고 또 한국인 출신 학생이 고안했던 코로나 지도 앱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네티즌들은 감염을 막는 데는 아무런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내의 이 같은 현상은 지금 일본 내의 검사 수치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불안감이 확산되니까 그 반증을 어떤 한국의 사례에서 찾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김민 교수님. 네. 전 세계 주요 외신들과 또 주요 국가의 어떤 의회라든 이런 쪽에서 의회 조사 보고서에서 나오는 거와 달리 일본의 이런 어떤 일본발로 들어오는 소식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감염된 환자를 빨리 찾아내서 치료하고 그의 밀접 접촉자를 격리하는 것은 방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사 능력을 충분히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태리가 소극적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일본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그 확진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감염자가 실제로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일본도 조만간 그 더 많은 굉장히 많은 환자 수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일본의 주장은 지금 현재 그 검사가 적은 일본 내 상황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요. 조금 전에 이제 전지현 변호사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만은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말했던 100만 개 진단 키트를 제공하겠다 했을 때 만약에 그거를 받는데 왜 좀 안 했을까라는 해석은 어떻게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면 일본이 굉장히 많은 환자가 진단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일본 내 올림픽 개최를 포함한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줄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과학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요소들이 개입되면서 방역과 관련된 결정들이 왜곡되고 그러면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요 그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그리고 또 해외에서 들어온 이제 속보 위주 전해드렸고요. 잠시 그 경제 이슈 한번 짚어보고요. 다시 이제 국내 이슈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밤 사이에 뉴욕 증시가 대폭락했습니다. 또 유럽 증시도 연이어 폭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좀 끼치고 있습니다. 이 조용무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먼저 뉴욕과 유럽 증시의 대폭락
상황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과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예. 유럽의 주요 주가 지수들은 하락폭이 10%를 넘었고요. 네. 미국의 주가 지수들 역시도 9%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원인은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선 유럽 중앙은행 ECB가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1,200억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 규모 확대를 발표를 했지만 금융시장이 기대했었던 금리 인하가 없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실망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마침 공교롭게 같은 날 미국에서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이 유럽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양쪽에서 교류가 끊기고 인적 물적 이동이 자유로워지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충격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도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시에 그에 앞서서 트럼프의 감세 방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그 WHO에서 말한 그 팬데믹 선언 이후에 혹시 세계 경제 기관차가 일제 멈추는 게 아니냐 이런 하나의 요인에 의한 공포감 때문에 뉴욕하고 유럽의 주요 증시가 대폭락했다. 이렇게 연관시키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물론 그 출발점이 질병이었기 때문에 네. 질병의 확산이라던가 이와 관련된 공포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완화라고 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처방약이 지금 잘 들어먹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예. 그 외에 각국이 펴야만 하는 재정 확대 정책이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반대로 지금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오늘 이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 폭락세는 이게 사실상 뭐 투매 양상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어제 9천억 원, 그리고 지난 네. 한 달로 따지면 9조 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으로 투자되었던 돈들이 안정성을 찾으면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그동안 감염자, 사망자가 상당수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나 산업이 받을 타격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예. 아주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전개되는 감염자의 증가 추이 그리고 발표될 정책 대응 같은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예, 그럼 막연하게 이제 뉴욕 발이라든지 유럽 주요 시장 발로 해서 무조건 연동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효과가 구체화되고 본격화되게 된다면 국내 증시 부분은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아니면 달리 해석해야 됩니까? 현재 상황에서 언제가 피크일까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참고할 대목은 이번 질병의 시발점이었던 중국이 감염자 수 증가 폭에서 먼저 정점을 찍고 최근에 안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조기에 이러한 상황이 불거졌었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유럽보다 앞서서 조기에 정점을 찍고 금융시장이라던가 또는 경제 환경 측면에서 안정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그에 앞서서 저희가 과거에 경험했던 메르스 때와 비교를 해볼 때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채널이 민간 소비 위축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감염의 공포로 인해서 위축됨에 따라서 네. 수출 그리고 생산까지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어떤 점을 좀 유의하고요. 투자에 나서고 또 방어에 나서야겠습니까?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네.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는 가운데에서도 그동안의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었던 금이라던가 미국 달러와 엔화와 같은 자산들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광범위한 경제 악영향 때문에 정부나 한국은행이 그동안 이야기를 했었던 2%대의 경제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향후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글로벌 수출이라던가 또는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서 어떤 악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특히 최근에 악재로 불거지고 있는 국제 유가 급락과 관련을 해서 네. 러시아와 사우디가 벌이고 있는 파워 게임으로 인해서 경제에 어떤 악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조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이 정부가 오늘 다중이용 시설에서 일하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하람 기자. 예. 네, 다중이용 시설이 뭔지부터 말씀을 예. 드리면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을 뜻하는데 네. 근데 이런 고위험 시설에서 일하는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이 4,128명인 걸로 정부가 집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이 4분의 1도 채 안 되는 걸로 조사됐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받지 않은 3,162명의 명단을 지자체에 전달해서 즉각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가 하면은요. 서울시가 이 신천지 법인 취소를 위한 이 청문회를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최진봉 변호사님, 예. 이 신천지 측 최진봉 교수님이죠. 예. 예. 참석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식인데 그 이후에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그 뒤에 변화된 건 없고요. 예. 대신 그 의견서는 냈어요. 참석은 하지 않지만 의견서는 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서울시에서는 일단 참석을 안 하면 그대로 청문회는 진행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서울시청 별관은 있는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청문회 과정에서 신천지 측에서 제공한 의견서를 함께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전망으로 말씀드리면 신천지의 참가와 관계없이 아마 이제 폐쇄 결정이 날 가능성, 그러니까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법인 등록이 취소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천지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성금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천지가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도들이 내는 헌금에 대해서 연말 정산에서 세금 감면 혜택 받았던 부분도 다 철회되게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신천지 서울법인이 법인관리법의 설립 목적이나 그 위에 사업 수행 과정에서 설립 허가받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게 되면 네. 그것도 취소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그 대구시는 그 어제 경찰과 함께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에 나섰습니다. 신하람 기자, 밤 9시 30분쯤에 끝난 거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네, 어제 오전에 시작해서 총 1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네. 신천지 대구교회와 다대호 집화장 등 주요 간부의 집 4곳이 대상인데 네. 이게 애초에 수사당국에서 지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아서 행정조사에 들어간 거라고 대구시가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 대구교회 9층 행정실이 있는데 여기서 컴퓨터, 교적부, 회계장부 등 총 187점을 확보를 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 들어온 거 보면요. 신천지 관련 청문회는 무산이 됐고요. 서울시에서는 네. 이달 안에 3월 내에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폐쇄 조치 관련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김 교수님. 네. 이제 오늘 보면은요. 네. 연 이틀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이틀 네. 연속이고요. 그다음 이 발병 이후에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회복돼서 이제 그 격리 해제된 분이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네. 네. 이른바 영어 표현 골든 크로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우리 방역 당국에서 지금 기존에 해왔던 정책 중에 어떤 부분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 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진단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 지금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저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아픈 사람이 증상이 있을 때 직장에 나오지 말고 스스로 격리하는 것인데 그 영세한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있어도 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뭐 생계 때문에도 그렇고 눈치가 보여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그 조치들이 좀 정부가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 유급 상병휴가 같은 그러니까 네. 아플 때 내가 수입을 걱정하지 않고 쉴 수 있고 회사 네.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재원으로 해서 아플 때 쉬는 만큼 그래도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보존해주는 제도적인 조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구에서 경험했던 그 환자가 많이 생겼을 때 병상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했던 문제를 혹시나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대량 환자가 생겼을 때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감염병 진료 시스템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병상은 환자가 100명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고 200명이 생겼을 때는 어떤 병원을 비우고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있어야 환자가 생겼을 때 실제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네. 환자가 생긴 다음에 어느 병원의 병상을 비울 건지 의료 인력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를 따지게 되면 네. 지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건 이제 안타까움 죽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미리 계획을 세워서 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보도국 연결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이 확진자가 7,900명을 넘어섰죠. 또 사망자도 또 늘었고요. 일단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7,979명입니다. 어제 하루 110명이 늘었습니다. 완치자는 177명으로 크게 늘어 510명이 됐습니다. 완치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보다 많아진 건 지난 1월 20일 첫 확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증 이상인 환자도 100명에 육박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오늘 3명이 늘어 총 70명인데요. 오늘 새벽 수도권에선 세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이 조사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네, 구로 콜센터 관련해선 코리아빌딩 근무자와 주민, 접촉자 등 1,000여 명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검사 결과들이 대부분 이번 주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10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18, 17명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이번 국면이 확산인지 차단인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정부 세종청사도 비상입니다. 공무원 확진자 더 늘었죠? 네, 맞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중에 확진자는 총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해수부가 2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연달아 확진자가 나오면서 청사는 비상입니다. 해수부 전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 직원들은 자택에서 대기 중입니다. 부처 간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일부 구내 식당을 폐쇄를 했고 건물 간 연결 통로 역시 모두 차단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해수부 인근 주차장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이야기 우리 네 분 패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 상의드렸습니다. 이런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여당 대표와 경제부총리 정말 볼상사나운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이런 탈법과 반칙은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국민께 보이게 되어 매우 참담하고 송구한 말씀입니다. 이 못된 협작 공천에 관여한 사람
돌아가서 용서치 않을 것.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영우 의원,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정세균 총리가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조만간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하겠다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종 절차는 건의를 하면 이제 대통령이 선포하는 건데 대통령이 거부할 이유는 없을 거니까 네. 결국 이제 절차를 밟고 조만간 아마 선포가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 재난지역 선포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그리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거다. 왜 그러냐면 이미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됐고 일단 대구시나 경북도에서 먼저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다시 국비로 그러니까 대체해 준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더 큰 폭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만 갖고는 안 될 거니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제 그 투입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일단 여기까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 이 국회 상임위별로 이 심사를 거치면서 총 6조 원 가량 이 증액하는 늘리는 안이 예결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추경 규모 놓고 당과 청 간의 좀 파열음 양상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니까는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리고 또 홍남기 부총리에게 거취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내용이 들립니다. 글쎄요,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추경 규모를 예. 좀 늘려서 제대로 대처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야 뭐 나라의 곳간을 책임진 사람이니까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는 해도. 그런데 집권당의 당대표가 이 경제부총리의 거취까지 표명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사태를 지금 대응해야 되는 중차대한 네. 위기 속에서 말이죠. 이런 게 홍남기 부총리하고 이해찬 당대표하고 당 지도부가 긴밀한 회의 속에서 이건 정말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잖아요. 거취 문제까지. 또 홍남기 부총리도 SNS 통해서 자기가 자리에 연연해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걱정이다. 이런 걸 또 SNS에 올리고 말이죠. 현직 경제부총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약간 과한 언급이 있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집권 여당의 기능은 일종의 중추신경 기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 말초신경에서 감지된 어떤 민생 현장 이것도 포착한 것을 결국은 청와대나 정부에 전달해 들어가는 어떤 신경계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시각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 같은 경우는 자꾸 회계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주판으로 튕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재정 건전성 고려할 때 여기서 넘으면 이거 너무 좀 우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네. 모른다. 이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근데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생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아우성을 다 듣고 있으니까 이게 뭐 이거 세 발의 피 같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생색만 내려고 하느냐는 건 답답증이 결국은 이해찬 대표 이런 어떤 그 발언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김영우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 저도 뭐 수긍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근저에 깔려 있는 시각차와 가깝증 요거는 좀 제대로 전달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네, 해요. 오늘 이런 가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경제 모든 조치가 홍남기 부총리가 중심이 된 경제 워룸에서 준비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예. 가야 되고 네.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말씀하셨지만은 주파나를 제대로 튕겨보라는 그 직무를 준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위기에 대응하면서 또 대한민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경제 정책을 하라고 경제부총리를 맡겨준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정말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워룸 같은 데서 당정이 협의를 해야지 이거를 그냥 다 언론에다 대고 다 나가는데 대서특필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홍남기 부총리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나갈 것이다. 네. 그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좀 북돋아주고 해야지. 네. 이거 뭐 총선 앞두고 제가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여당에서는 뭐 전 국민에게 그냥 100만 원씩 나눠주자 막 그러는데
그건 정책이 아니에요. 왜 알겠습니다. 100만 원만 나눠줘요? 그럼 1000만 원씩 나눠주지. 그러니까 그런 건 정책이 아니고 예. 가장 피해가 큰 지역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그 복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저기 이제 재난 지역이 선포되면은 그런 혜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제 잘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야죠. 그래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여야 소식 먼저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들어온 속보성 뉴스부터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장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서울 강남병에 김미균 후보를 공천을 줬어요. 그 시지온 대표라고 하는 사람인데 30대 아마 이제 청년 케이스로 뭔가 공천을 줬는데 이제 뒤에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인 이은재 의원부터 비롯해가지고 뭐 우파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이런 데서 무슨 문제 제기가 있었냐면 김미균 후보의 과거 전력을 거론 삼으면서 이 사람은 이른바 속칭 문바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데 어떻게 미래통합당의 당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이런 사람에게 공천장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이 문제 제기가 있고 난 그러니까 전날 또 뭐 6곳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 2곳만 경선으로 돌리고 이제 재심이 끝 이렇게 됐던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터지니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결국은 사퇴 선언을 한 게 된 것인데 뭐 잘 가는 것 같다가 지금 막판에 와서 계속 삐끗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데 김영호 위원장은요. 김종인 그럼 전 대표가 그 공관위원장 맞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우리 공관위가 공관위 자체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장 사퇴했어도 기존의 공관위원들로 해서 돌아간다 이건가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제 이석연 직무 대행 체제로 그러니까 부위원장이었죠. 공관위에 대행 체제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그 사퇴를 했는데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공관위의 책임은 공천만 딱 해놓고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거가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유지가 잘 돼야 돼요. 선거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천만 하면 선거 끝나나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김종인 과거에 뭐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그 비대위에서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다음엔 또 민주당 가서 또 일했죠. 저는 뭐 이제 100%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종인 그분이 능력이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그 저희를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나 좀 궁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또 공천이 거의 이제 마무리된 단계에서 와서 저는 그렇게 공천에 또 개입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자꾸 당내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미래통합당이 여태까지 공천 개혁을 잘 해오다가 막판에 지금 완전히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김종인 그 과거 위원장한테 목을 메고 있는지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요.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그 사퇴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어제 공관위에 그 공천을 마무리한 심사를 마무리한 6곳 중에서 제의를 요구했고 6곳의 제의를 요구했는데 김영호 위원장인 공관위가 2곳만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사퇴를 했잖아요. 그 뭔가 좀 보이지 않는 뭐가 있었지 않은가라는 그러니까 시각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재심을 했는데 재심 과정에서 또 3분의 2가 문제 없다고 하면 이제 그걸로 끝이고 최고위원회는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황교안 대표 측에서도 그러니까 재심의 결과 6곳 가운데 2곳은 경선으로 돌린다고 결정하고 4곳은 그대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뭐 이 정도면 됐다라는 반응이 나왔으니까 이 자체가 기폭제가 됐다기보다는 누적됐다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남병 김미경 후보의 어떤 그 공천 문제를 둘러싼 당내 안에서 어떤 이런 반발 이런 것에 결국 폭발한 게 아닌가. 어떤 그 누적된 피로감과 불만 이런 게 폭발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해서 다시 공천 문제를 흔들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 이후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정말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황교안, 김용호 체제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이른바 개혁공천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였던 거에 대해서 그나마 소리를 죽이고 있던 공천 탈락자들이 이 공천 전반이 뭔가 그러니까 그 원칙과 줄기가 흔들려 버리면 나는 피해자라고 하면서 계속 불복 사태가 나와 버리면은 당이 아노미 상태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수가 되는데 배제할 수 없는 경우의 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김용호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그 공천의 속도를 내면서요. 많은 언론에서도 많은 부분 할애해서 보도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그랬는데 막판에 이런 식으로 이제 황교안 대표도 등장하고요. 김용호 위원장도 있고 김용호 위원장은 사퇴를 한다고 그랬고요. 또 김종인 전 대표의 영입을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으면 통합당의 어떤 공천 작업 막바지에 이게 지금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영향 분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맞는 분석이죠. 아주 안 좋죠. 예. 그러니까 공관위를 흔들면 안 됩니다. 그 공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만이 없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정말 공천을 받겠다고 몇 년씩 노력을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렵사리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공관위가 여태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공관위의 결정을 흔들고 그다음에 또 제의 요청을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공관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또 홍준표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또 어디 다른 동네 가서 또 출마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 뭐 대한민국을 걱정한다고 다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렵더라도 공관위 결정을 존중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당의 지도부였었던 분들은 좀 자중하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 저기 말씀하신 대로 낙천한 사람들 전부 불만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당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말만 미래통합당이지 통합해놓고 이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통합당이 아니라 미래 통합당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재심의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뭐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여서 최고위 차원에서 저건 사정이 저러니까 재심의 요구할 수 있겠다. 대중적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면 괜찮아요. 바로잡는 과정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비춰지지가 않는 예를 하나 들으면 인천 연수의 민현주 전 의원이 단수 추천 공천이 됐어요. 근데 최고위원회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재심의 요청을 해서 그러면 경선으로 가자고 공관위가 받아들였어요. 그 상대가 누구냐면 민경욱 현 의원이에요. 근데 민경욱 현 의원이 그 낙천이 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막말 논란.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공천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정당한 논리로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재심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건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론이 보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황 인물이라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버리면 이게 사천으로 다시 가버린다라는 거죠. 논란이. 근데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재심 요청은 정당성이 여기서 없어지는 건데 정당성 없는 그러니까 그 재심 요청 또 공관위는 원칙 없이 받아들여줬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그 미래통합당 공천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어떤 평가가 나오겠느냐라는 것이죠. 평가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거기서는. 근데 이제 그 당에서 황교안 대표의 당에서 6곳의 제의를 요청했는데 2군데만 받아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또 황교안 대표의 영의 제대로 쓰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럼 지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내용을 저도 이제 사실은 왜 2곳만 제의 요청을 했는지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죠. 뭐 근거가 지금 저 딱히 없는데 그 당 지도부가 저는 그 원칙을 당 지도부가 이런 때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 잘못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여태까지 공관위가 쭉 내세웠던 그 개혁 공천의 기준이 좀 있었어요.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막말했던 또 보수 분열에 또 책임이 있었던 뭐 이런 인물들에서 이제 개혁 공천을 하겠다 그랬고 또 생각보다 TK 지역에 과감한 그 개혁 공천을 했더라고요. 개혁을 했더라고요. 소위 이제 물갈이를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놀랄 정도로 뭐 잘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렇게 흔드는 건 좀 이해는 안 가고 이제 여당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지금 사회권을 침범하고 어이없는 그 이해찬 대표의 그 언급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 비례 연합정당 만든다 그래놓고 그냥 싫어요. 완전 적반하장인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 싫어요. 한마디만 더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저는 이제 뉴스온의 진행자고 또 여기 또 타 방송에서 또 유력한 또 진행자신데 여기 김용우 의원께서 또 사회 또 제3의 사회를 사회가 아니라 저는 저기
바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지금 여당 야당 이야기하신다 그러니까 이야기 듣고요. 바로 넘어가기 뭐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뇌관 중에 하나가 태영호 전 공사예요. 지금 만약에 정말로 김종인 전 대표가 와가지고 뒤집어 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 전에 했던 원칙의 문제인데 이걸 건드려 버리면 아마 집토끼가 다시 또 아마 엄청 반발할 거예요. 왜냐하면 태영호 전 공사의 공천이 갖고 있는 성격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 미래통합당의 뭐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의 하나의 줄기, 이념 부분을 상징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김종인 대표가 오늘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국가적 망신이라고까지 하면서 안 된다라고 해버렸는데 이걸 관철을 시키면 집토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의 공천이나 낙천의 문제를 넘어서서 불이 번질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완전히 민주당 엑스맨 같은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 민주당 그 비례연합정당 참여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74.1%가 찬성했습니다. 이 범여권, 이 비례연합 대 이 미래한국당 구도 전망 대결 심화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발언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미래통합당이 이제 반칙과 탈법으로 국회 의석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다. 응징하자고 그랬는데 정말 적반하장이에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미래한국당도 만드는 거에 처음에는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이거 비례 정당 만드는 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최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는 기왕 만드는 거면은 정말 괜찮은 비례정당 만들어 주셔. 그러면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결과적으로는 참여를 안 했죠. 그런데 이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이것이 무슨 뭐 페이퍼 정당이네 가짜 정당이네 하면서 민주당이 고소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의석을 도둑질하니까 우리가 응징하자 이렇게 나오면서 또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찬 당대표 발언인 즉슨 이거는 정말 적반하장이죠. 차라리 솔직하게 바뀌어진 선거제도에 의해서 우리도 의석이 필요합니다.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여기와 개혁과 무슨 변화라는 말을 또 써가면서 뭐 역사의 대의? 정말 저는 창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만 피죠? 정말 철만 피네. 아니 저기 궁색한 논리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 선거법을 주도적으로 제어하는 어떤 집권여당 민주당 입장에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당한 논리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점도 인정을 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더 덧붙이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든 그르든 잘못됐던 그 잘대로 됐던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러면 연합이 정말로 구축이 될 수 있는가? 아직은 이것 자체가 지금 안갯속 아닙니까? 정의당은 계속 불참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생당 같은 경우도 바른미래당계는 불참과 참여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례연합정당이 정말 어느 정도로까지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가는 사실은 좀 더 기다려봐야 평가가 가능한 부분일 것 같다. 이런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요.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미래통합당이 먼저 미래한국당을 띄우면서 중앙선을 침범했는데라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저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통과가 된 이후에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했다면은요. 그 표가 과표가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 미래한국당 존재가 없었다면 그럼 이번에 이제 이런 어떤 민주당이 주도한 이런 연합 비례정당도 없었을 것 아닌가? 그건 하는 건 어떻게 볼까요? 그건 아주 불필요하고 소용없는 가정이죠.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면서 연동형 비례제, 그것도 뭐 준연동형 비례제죠. 엄청나게 복잡한 제도죠.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계산할 줄 몰라요. 또 심상정 의원도 계산할 필요 없다고 그랬고 이렇게 복잡한 선거 제도를 또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나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나는 한심한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구 안 내고 비례 정당, 비례 의석만으로도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네. 4+1을 통해 가지고 아주 이상한 그 괴물 같은 선거제도를 만든 거예요. 전 지구상에 없는. 그래놓고 이제 미래한국당이 만드니까 이 도둑을 잡겠다. 지금 큰 도둑이 작은 도둑 잡겠다고 지금 뭐 나서고 있습니까? 근데 네. 저는 야 어떻게 이렇게 철면 피고 이렇게 얼굴들이 두껍나.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선거제도가 통과돼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럼 차라리 한 석이라도 그냥 더 저기 뭐 비례정당 잘 만들어가지고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세요. 차라리. 저는 예. 어차피 그게 뭐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당장의 일도 점치기 힘든데 4년 뒤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빠른지는 모르겠으면 솔직히 저는 4년 뒤가 더 걱정이 되는 게요. 네. 지금 47석의 비례 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 캡을 씌운 거잖아요. 근데 그 캡을 씌운 건 이번 총선에 한해서만 지금 예외적으로 캡을 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손을 안 대면 4년 후 22대 총선에 가서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 47석 모든 거에 대해서 연동형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4년 후의 일을 지금 당겨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아무튼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띄웠고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을 띄우려고 하고 그 체제에서 선거가 치러져요. 네. 그래서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법 문제와 4년 뒤의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해결의 어떤 단초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알겠습니다. 있을 것이다. 이것도 예. 좀 놓치지 예, 말자는 한 말씀. 가지 좀 알겠습니다. 웃긴 게 있어요. 예. 근데 왜 이름이 비례연합정당이라고 이렇게 그거는 얘기가 그냥 나오죠?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여러 당이 모여서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이고 그 아니, 당명은 아니죠. 거기 정의당 빠져 있죠, 그래요. 제가- 민생당 빠져 있죠. 그러면서 또 연합이라는 얘기를 그래, 붙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비례연합정당이 이달 27일까지 후보 등록을 좀 마쳐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말하는 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적 후보군들이 정의당도 있고요, 민생당도 있는데 관련해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 중에 정의당하고 민생당을 찾아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설득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한번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어제 그 민주당 7차 경선 결과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갑에서 금태섭 현역 의원, 이 원외 도전자인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게 패했습니다. 본선행이 좌절됐고요. 또 이런 가운데 또 여러 인물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광재 전 의원도 있고요. 네. 황운하 전 청장 얘기도 있습니다. 우선 강서갑 얘기 어떻게 좀 해석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맞은편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봐라 민주당 본색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냐. 조국에 대해서 다른 말을 했다고 하니까 경선에서 떨어뜨려 버린 거 아니냐. 민주당이 이렇게 편협해가지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지적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다만 두 가지를 좀 그런 지적을 하는 두 가지를 같이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째,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일반 국민 조사 반 당원 조사 반 해가지고 경선이 치러졌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 조사에서도 강선우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 네. 당원 조사에서도 앞서는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친문 성향의 당원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금태섭 의원을 떨어뜨린 것이다라는 가설은 사실은 성립이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일반 국민조사하고 달랐어야 되는데 거의 똑같은 비율로 나왔다 그래요. 이 점을 좀 놓치지 말라는 말씀 하나만 드리고 두 번째, 이런 지적을 다른 사람들은 해도 미래통합당은 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제가 김미균 후보의 공천 문제 때문에 김용호 위원장이 사퇴 선언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문바라고 그러니까 규정을 해서 반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문바라는 네. 표현을 제가 왜 인용을 했냐면 미래통합당조차도 우리 당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공천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공관위원장 사퇴까지 끌어낸 정당이라면 왜 그러면 조국에 대해서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는 지적을 미래통합당은 할 자격이 없다. 예. 이 점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결국 예. 이거는 뭐 복잡하게 분석할 게 없고요. 금태섭 후보가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는 좀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조국 때문에. 네. 조국 사태에서 이제 조국의 그 위선에 대해서 불공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그 이후로 이제 당내 분위기에서도 계속 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민주당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통계치를 직접 밝히질 이제 않으셨는데
권리당원 50%하고 일반 국민들 50%예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열혈 지지층, 소위 이제 문바들이 7만에서 한 10만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지역구마다 한 70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의 조직력이면은 단순한 700명이 아니라 여러 가지 SN 활동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또 그쪽 진영 여당이 잘못해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민주당 지도부 또 문바들의 생각이 상당히 작용을 했다.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조금 전에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소위 이제 그 문 대통령 지지자들 세력에 대해서 7만에서 10만 명 정도 얘기했고 네. 뭐 지역적으로는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확한 인구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저희가 이제 전제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김 평론가는 그 강서갑에 대해서는 인물론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뭔가 어떤 새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방심이 같은데요. 작용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짧게 한번 두 분 여쭤볼게요. 강원도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통과했고요. 황운하 전 청장도 본선에 올랐습니다. 이 두 인물이 어떤 그 경선에 그러니까 통과된 거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볼 때는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강원도에서 워낙 입지가 탄탄한 분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으면 그게 이변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게 노이즈 마케팅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울산 사건 때문에 계속 나오면서 출마가 예고된 사실이 또 계속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정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민주당 그 여당에서는 잘못한 사람도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황운하 같은 후보도 뽑아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코로나19 비상 특집 전용의 뉴스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